대한민국의 기술력에 유럽이 25조 원을 투자하는 경이로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982년 한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던 수준에 머물러 있던 국가였으나 2025년에 이르러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럽의 심장부에서 성공적으로 수주하게 됩니다. 무려 25조 원 규모의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누가 따낼 것인지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었으며 수십 년간 해당 분야를 독점해온 서방의 최강국들이 모두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한국이 전통 강국들을 모두 제치고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국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러한 기적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는 에너지 정책 전문 분석가 안세준입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에너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지난 25년간 유럽 각국의 원자력 프로젝트에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현재는 체코 정부의 에너지 전략 자문단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발을 들인 것은 1990년대 후반이었는데 당시 유럽은 체르노빌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 원전 기술을 재정비하던 과도기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및 동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면서 저는 유럽 원전 산업의 흥망성쇠를 모두 목도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70%를 원자력으로 공급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였으며 저는 프랑스를 가장 존경하는 원전 강국으로 여겼습니다.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 EDF의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체코 두코반이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저는 한국의 APSR 1000섭 원자로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한국 기술이 과연 프랑스 EDF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전통적인 원전 강국들을 능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국가였지만 원전 기술은 수십 년간 축적된 설계 경험과 운영 노하우가 필수적인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술 영역입니다. 과연 한국이 그러한 깊이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유럽에서 원자력이라고 하면 프랑스가 절대적인 강자로 군림해 왔으며 독일 역시 뛰어난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또한 만만치 않은 경쟁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등장한 한국이라는 변수, 그리고 KHNP 한국수력원자력라는 회사 이름조차 생소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저의 생각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APR 1400 원자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고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16년 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서 성공적으로 4기를 모두 예정된 일정과 예산 내에서 완공했다는 실적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최근 서방의 원전 프로젝트들이 일정 지연과 예산 초과로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였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 원자력 산업의 역사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970년대부터 원전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이후에는 프랑스 기술, 캐나다 기술까지 다양하게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기술의 장점들을 모두 흡수하여 자체적인 한국형 원전을 개발해냈다는 사실입니다. APR 1400이 바로 그 결정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신흥 공업국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나 반도체는 잘 만들지만 원전 같은 첨단 기술은 유럽이나 미국보다 한 수 아래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부터 건설, 연료 공급,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 합동기술연합체인 아팀코리아, 팀코레아를 구성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이 설계를, 두산에너빌리티가 주요 기자재 제작과 시공을, 대우건설이 시공을, 한전 KPS가 시운전 및 정비를 담당하는 완벽한 분업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다른 경쟁사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각 회사가 개별적으로 참여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하더라도 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마치 하나의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현장 설명회에서 만난 한수원의 박현우 단장의 모습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30년 경력의 원전 전문가답게
어떤 기술적 질문에도 막힘없이 명쾌하게 답변했고 유창한 영어로 복잡한 기술 사항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유럽의 까다로운 안전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는 점이 경이로웠습니다. 박 단장은 저희는 유럽 원전 기준을 단순히 충족하는 것을 넘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에서 운영 중인 원전들의 안전 기록을 보시면 확신을 가지실 것입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원전의 운영 실적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동률이 90%를 상회하며 중대 사고는 단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는 안전 기록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정말로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가 체코의 에너지 난국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실제 결과만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체코의 에너지 상황은 실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이 문제를 지켜봐 왔지만 해가 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두코반이 원전 4기와 테멜린 원전 2기로는 국가 전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기존 두코반이 원전 4기는 1980년대에 건설된 구형 원자로였으며 각각 513W 용량에 불과했고 설계 수명을 거의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안전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소비에트 시절의 구형 설계라 현대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였습니다. 체코는 천연가스의 70%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 의존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겨울철 난방용 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한 정부 회의에서는 연일 긴급 상황이 논의되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겨울을 넘기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언제 가스 공급을 중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역시 순탄치 않았는데 체코는 내륙 국가이며 산악 지형이 많아 대형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할 적절한 부지도 부족했고 풍력 발전 조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태양광 발전도 마찬가지였는데 체코의 겨울철 일조량은 독일이나 네덜란드보다도 적었습니다. 게다가 겨울철에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량은 최저 수준이라는 계절적 불일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또한 심각하여 바람이 불지 않거나 해가 나지 않으면 하면 발전량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거대한 에너지 저장 시설이 필요했지만 그 구축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석탄 발전소 역시 유럽연합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마땅한 대체 전력권이 없는 상태에서 석탄 발전을 중단하면 전력 부족 사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체코 국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전기 요금은 계속 상승하고 공급 안정성은 저하되었으며 겨울철에는 정전에 대한 우려로 시민들이 비상용 난방기구를 사재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산업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체코에서 전력 공급 불안정으로 생산의 차질을 빚는 공장들이 증감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이나 폴란드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부 실무관 이준호와 제가 나누었던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안세준, 정말 막막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프랑스는 너무 비싸고 사업 진행이 느리고 미국은 재정 안정성을 믿을 수 없고 그렇다고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기존 원전 강국들의 최근 프로젝트 실적은 참담했습니다. 프랑스 EDF의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는 당초 30억 유로 예산이 90억 유로로 3배나 폭증했고 완공도 예정보다 10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영국 힌클리 포인트 C 프로젝트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당초 200억 파운드로 계획됐던 공사비가 이미 300억 파운드를 넘어섰고 완공 시기 역시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이미 파산 보호 신청 이력이 있어 재정 안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조지아주 보글 원전 프로젝트에서도 공사비가 당초 예산의 2배로 증가했고 일정 역시 몇 년씩 지연되었습니다. 러시아 원전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정치적으로 아예 불가능했고 중국 원전은 기술 수준이나 안전성 면에서 서방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체코 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은 있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은 증폭되었고 산업계의 우려도 높아졌으며 정치적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에너지 위기를 다루었고 체코의 에너지 독립은 가능한가,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날 길은 있는가 등의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KHNP라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였지만 그들이 제시한 APR1로 400 자료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16년 전 바라카 원전에서의 성공적인 완공 이력,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그리고 민관기술연합인 팀 코리아까지 갖춘 제안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체코에 공식 제안을 해온 것은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식 입찰 참가 의사를 표명하는 정도였으나 점차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참석한 첫 번째 설명회에서 받은 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수원 측 박현우 단장의 발표는 유창한 영어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APR 얼산 스펙이 1400mg급 가압 경수로이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모든 안전 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구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항공기 충돌이나 극한의 자연재해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술적 설명도 인상적이었지만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프로젝트 관리 철학이었습니다. 박 단장은 저희는 단순히 원자로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부터 건설, 연료 공급, 시운전, 그리고 운영 기간 중 정비까지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이것이 바로 팀 코리아의 역량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팀 코리아라는 개념 자체는 매우 신선했는데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 KPS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 기업들이 하나의 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단장은 우리는 수십 년간 함께 일해온 파트너들입니다. 한국 내에서 이미 검증된 협력 시스템을 그대로 체코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바라카 원전 4기가 모두 계획된 일정보다 앞서 완공되었으며 예산도 당초 계획 범위 내에서 마무리되었다는 실제 성공 사례는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는 핀란드, 영국,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정 지연 및 예산 초과 사태와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였습니다. 체코 측 참석자들도 점점 진지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준호 실무관이 바라카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에 대해 질문하자 박 단장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두르되 안전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 시스템 덕분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의사결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과도한 관료주의가 문제점 중 하나였는데 한국은 현장에서 즉시 결정하고 실행한다는 방식이 체코 기술진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장점은 국가적 지원이었습니다. 박 단장은 대통령부터 정부 전체가 원전 수출을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프랑스나 미국보다 훨씬 현실적인 것 같아 라는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역시 솔직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의구심은 있었지만 적어도 진지하게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국 측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는데 다른 경쟁사들이 대부분 조건부 제안을 하거나 여러 단서를 달았던 것과 달리 한국은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박 단장은 저희는 체코의 에너지 독립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두 나라 간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설명회 후 이준호와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 역시 솔직히 기대 이상이었지만 확신하기는 이르지 않을까 라며 신중했지만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체코 정부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더 자세한 기술 검토와 함께 바라카 원전 현지 실사도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EDF는 한국이 주목받기 시작하자 즉각적으로 방역에 나섰습니다. EDF 유럽 본사의 입찰 전략 책임자 피에르 듀부아는 체코 관계자들과의 긴급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듀부아의 첫 마디부터 도발적이었는데 체코 정부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전은 50년, 60년을 운영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과연 경험이 부족한 신흥국의 기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공격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에서 원전을 건설해본 경험이 전무하며 유럽의 복잡한 인허가 시스템과
까다로운 환경 규제를 제대로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음에 했습니다. 더 나아가 프랑스 원전의 기술적 우월성을 강조하며 프랑스 원자로는 3세대 플레어스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자랑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공격은 가격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뒤부하는 여러분, 값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한국의 제안이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숨겨진 비용이 얼마나 클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라고 압박했습니다. 체코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적인 관료들은 아무래도 검증된 기술이 안전하지 않겠나 라며 프랑스 편을 들었지만 실무진들은 프랑스 프로젝트들의 최근 실적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언론 역시 분열되어 보수 성향 언론은 프랑스를 지지하며 성급한 결정을 경고했고 진보 언론은 한국에 우호적이며 혁신적 기술로의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갈등이 컸습니다. 25년간 유럽 원전 산업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프랑스 기술에 대한 신뢰가 깊었지만 한국의 바라카 원전 성공 사례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본 결과 예산 및 일정 준수, 안전기준 만족까지 최근 서방 프로젝트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랍에미리트와 체코는 환경이 다르지 않나 유럽의 까다로운 규제와 시민사회를 한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프랑스 측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뒤부하는 개별 정부 관료들을 만나 로비를 펼쳤고 심지어 프랑스 정부가 체코 정부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유럽의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는 유럽 기술을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체코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프랑스가 부담스럽지만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더 매력적이라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준호와의 대화에서 그는 안세준, 정말 어려운 선택이야. 프랑스를 선택하면 정치적으로는 안전하지만 프로젝트 성공을 보장할 수 없고 한국을 선택하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커 라고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경쟁에 끼어들었지만 파산 보호 신청 이력 때문에 신뢰도가 낮았습니다. 시민사회의 반응도 복잡하여 환경단체들은 원전 자체를 반대했고 산업계는 전력 공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역시 나이 많은 층은 프랑스를, 젊은 층은 한국을 선호하는 등 세대 갈등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저는 과연 어느 쪽이 체코에게 더 나은 선택일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한국 측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두코반이 원전 부지 근처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박현우 단장이 직접 체코에 상주하면서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저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와서 준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자세는 체코 측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보통 계약 전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파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은 마치 이미 계약이 확정된 것처럼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부지 조사도 시작하여 한국에서 온 지질 전문가들이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국 비용으로 진행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처음부터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와서 짓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체코 기업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라며 전체 공사의 60% 이상을 체코 기업에 맡기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는 다른 경쟁사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현지 기술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잖아. 라며 감동했습니다. 한국 측은 체코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APR 1400 기술을 직접 배울 수 있도록 기술 교육 프로그램까지 제안했습니다. 이 또한 한국 비용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단장은 우리는 기술 이전을 통해 체코가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원전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체코 자체의 원전 기술 역량을 키워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술 선진국들이 기술을 보호하려는 일반적인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문서 및 시스템 관리 방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며 일정, 예산, 품질 관리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고되는 투명성은 놀라웠습니다. 숨기거나 은폐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현장 방문 때마다 한국 기술진들의 전문성은 감탄을 자아냈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철저화했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한국의 이런 모습에 주목하며 한국 기업의 성의에 감동,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한국 등의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체코 시민들의 인식도 변하여 처음의 의구심은 한국 정말 대단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로 바뀌어갔습니다. 이준호는 안세준, 한국을 보니까 확신이 생겨. 이 사람들은 정말 진심이야. 프랑스는 말만 많고 실천은 부족한데 한국은 정반대네 라고 말했습니다. 25년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봐온 저로서도 한국처럼 성의 있게 접근하는 경우는 드물었기에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정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체코와 50년, 100년을 함께 갈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한국의 장기적 관점의 진정성이 체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현지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한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가 움직이는 느낌이라는 평가가 퍼졌고 분위기는 확실히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025년 6월 초 프랑스 EDF가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체코 법원에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입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 몇 년씩 끌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프랑스의 의도는 시간을 끌어 한국의 의욕을 꺾겠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이 일시적으로 금지 명령을 인용하여 계약 체결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 순간 체코 정부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한국팀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철수를 고려하거나 최소한 인력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박현우 단장은 단호하게 저희는 계속하겠습니다.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준비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언제든 계약이 가능하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해 두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투자를 계속한다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였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준비 작업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현지 사무소 인력을 늘리고 부지 조사를 정밀하게 진행했으며 체코 기업들과의 협력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박 단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체코를 믿습니다. 일시적인 법적 절차가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자세는 체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한국은 정말 다르다. 이 정도 확신과 의지를 가진 파트너는 처음 본다. 는 현지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반면 프랑스 EDF의 피에르 듀부아는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였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체코 내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기 시작했으며 법정 다툼으로 프로젝트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던 현지 기업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한국의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구축해낸 것이었습니다. 이준호는 한국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정부 내부 분위기도 한국과의 조속한 진행을 원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팀의 변화였는데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변모했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체코와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연설하며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역설적으로 더 큰 지지를 만들어냈고 체코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5년 6월 4일 드디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에서 EDF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한국과의 계약 체결을 진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순간 현장은 열광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고 이번에는 체코 전체가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4일 오후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프랑스 EDF의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한국과의 계약 체결이 즉시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 체결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박현우 단장이 당당하게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계약 규모는 무려 4,070억 체코 코르나, 한화로 약 22조 원이었습니다. 이는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자 유럽에서 체결된 가장 큰 원전 계약이었습니다. 한국이 공급할 APR-400가 두 기는 각각 1000비르비부에트 용량으로 체코 전체 전력 공급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었습니다. 이로써 체코는 에너지 자립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현장에는 체코 정부 관계자들의 안도감과 기쁨이 역력했으며 수개월간의 치열한 경쟁과 법적 분쟁을 겪고 마침내 승리한 한국 팀의 감격도 대단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프랑스 EDF 피에르 뒤부아의 침울한 표정과 대조적으로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쳤던 한국 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쟁 승리를 넘어선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이었습니다. 계약 내용 또한 놀라웠는데 한국은 단순히 원전 건설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습니다. 체코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교육시키고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 비율도 60% 이상으로 보장했습니다. 박 단장은 우리는 체코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며 이는 기술 보호에 급급했던 다른 경쟁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현지 기업들은 드디어 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됐다며 환호했습니다. 언론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는데 한국의 기적이 체코에서도 재현, 프랑스를 꺾고 승리한 한국의 저력 등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5년간 유럽 원전 산업을 지켜봐온 전문가로서 전통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아시아의 한국이 승리했다는 이 역전 드라마는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한국팀은 이미 두코바니 현지의 건설소를 개소한 상태였으며 2029년 착공을 목표로 모든 일정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팀 코리아의 역할 분담도 명확하여 한정이술은 설계,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기기 제작, 대우건설은 시공, 한전 KPS는 정비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국제적인 파급 효과가 컸는데 유럽 국가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체코에서의 성공은 한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원전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2년 프랑스 기술을 도입했던 한국이 43년 만에 유럽에 자국 기술을 수출하게 된 것은 기술 수입국에서 기술 수출국으로의 완전한 전환원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계약이 아닌 시대의 전환이며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과 실천력, 그리고 진정성이 유럽을 사로잡은 역사적 순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의 변화와는 놀라웠습니다. 체코 정부는 테멜린 원전 추가 건설도 한국과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에너지부 장관은 한국을 단순한 기술 공급 업체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 폴란드와 불가리아도 한국형 원전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프랑스 EDF 내부에서도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의 장점을 배워야 한다는 반성론이 대두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투명한 프로젝트 관리, 현지 기업과의 적극적 협력, 완전한 기술 이전 방식은 유럽 원전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체코 현지에서는 한국과 협력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관련 산업 투자가 몰렸으며 한국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이었습니다. 기성세대는 검증된 유럽 기술을 선호했지만 젊은 세대는 혁신적인 한국 기술에 더 끌렸고 이제는 기성세대도 한국의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준호는 우리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 한국은 단순한 기술 공급 업체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야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진출하면서 국제 원전 시장 구도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심에서 한국을 포함하도록 재편되었습니다. 바라카에서의 성공이 운이라고 여겨졌을 수도 있지만 까다로운 유럽 체코에서의 성공은 실력의 확실한 증명이었고 저는 이제 한국을 진정한 기술 혁신 국가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한편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세계 자동차 기업을 무릎 꿇게 만든 또 다른 혁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제에너지 포럼에서 1,000명이 넘는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던 그 순간 연단에선 미국 여성 엔지니어의 충격적인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래를 만들 기술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시작되며 그 미래를 열어준 국가는 대한민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원 없는 약소국이라 무시당했던 한국이 냉각수 하나로 연비를 2배로 늘리고 버려진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기적 같은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제 이름은 사라 옌센으로 디트로이트 출신 엔지니어입니다. 한때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 노바드라이브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었으나 유럽 배출가스 규제 기준 실패 사건 이후 지속 가능성 책임자라는 한직으로 좌천당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또다시 배출 기준 통과 실패 보고서가 올라왔고 상사인 데이비드 톰슨 기술이사는 대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누군가 한국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저는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그 나라는 자원도 없고 연료도 못 만들잖아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무슨 에너지 기술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무슨 에너지 혁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마케팅 쇼 아닌가요?
그러자 톰슨 이사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사라,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요. 한국에서 개발했다는 냉각수 기반 기술을 조사해 보세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미국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에 대해 검색해보니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반도 국가이자 분단 국가였으며 자원은 정말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자료에는 연비 개선율 30%, 매연 감소율 50%라는 놀라운 수치들이 적혀 있었고 이 수치들이 사실이라면 자동차 업계 전체가 뒤바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국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행 준비를 하며 더 많은 자료를 검토했는데 K7 차량 연비가 19.4km로 9년 된 차의 연비가 2배로 좋아졌다는 내용은 물리학 법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료 엔지니어 마이클도 녹스 제로 3.0이라는 냉각수 하나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톰슨 이사가 급한 소식이라며 한국 기술이 이미 미국 환경보호청 EPA 회의에 보고되었고 몇몇 자동차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서는 AI 수질 정화 로봇, 디지털 트윈을 통한 침수 대응, 그리고 버려진 플라스틱을 다시 석유로 바꾸는 도시 유전 기술 등 다양한 친환경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한 후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부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특히 냉각수 기반 연비 개선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의 연비가 11.4에서 19.1로 쉐보레 스파크는 15에서 26으로 향상되었다는 자료는 의심스러웠지만 음식물 수거 차량의 질소 산화물 배출이 542ppm으로 감소하여 검사에 통과했다는 매연 감소 효과는 혁신적이었습니다. 결국 유럽 테스트 결과가 최종 탈락으로 나온 후 저는 톰슨 이사의 마지막 기회 부여에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내에서 검색한 한국 관련 기사들은 AI 로봇의 한강 수질 정화, 서울 전체를 3D로 복제한 홍수 예측 시스템 등 미국에서는 아직 실험실 단계인 기술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미국 피닉스시에 도입이 확정되는 등 한국에서 미국으로 기술이 역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점에 놀랐고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의 흔들림 없는 기술 수준에도 감탄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전기차가 많다는 것은 친환경 기술이 이미 일상에 정착했음을 보여주었고 오히려 미국보다 앞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경기도 안산의 그린모션인오텍이라는 작은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기술을 개발한 30년 경력의 내연기관 엔진 전문가 최민석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최 박사님은 열을 버리는 대신 다스리는 겁니다. 엔진의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성능이 극적으로 개선돼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9년 된 K7 중고차로 직접 테스트를 진행했고 기존 연비 10.21km가 녹스제로 3.0 냉각수 교체 후 11.4km로 거의 2배가 늘어난 결과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연 측정에서도 9333ppm이 542ppm으로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지금까지 의심했던 모든 데이터가 사실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에 박사님은 한국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연료를 아끼는 방법을 수십 년간 연구해 왔으며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딱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연비 12% 개선만으로도 조 단위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유전 하나를 확보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자원이 없다는 약점이 오히려 혁신의 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당장의 수익을 중시하는 반면 한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에너지 분야 기술을 개발한다는 차이도 발견했습니다. 최 박사님의 30년간의 끈질긴 연구 끝에 탄생한 이 기술은 나노 광물질과 열역학적 설계의 결합으로 400대가 넘는 차량 테스트 결과에서 입증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미국 본사에 한국 기술 검증 완료, 즉시 도입 검토 필요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날 서울 시내 투어를 통해 최 박사님이 언급했던 한국의 진짜 모습들을 확인했습니다. 한강에는 AI 수질 정화 로봇 에코봇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완전 자율 시스템으로 물을 정화하고 있었고
서울시청에서는 서울 전체를 3D로 복제한 가상도시 디지털 트윈 서울 S맵 시스템이 홍수나 재난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하여 대응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의 농업단지에서는 GPS와 AI가 결합된 자율 작업 트랙터가 무인으로 정밀하게 농업을 수행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실험실 단계가 아니라 이미 현실 생활에서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최 박사님은 한국 기술의 실용성과 완성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 한국은 자원도 없고 땅도 좁아요.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기술이 절약과 최적화를 목표로 개발된 것이며 우리에게는 실패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첨단 기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실한 기술이었음을 이해했습니다. 미국 본사로 돌아와 에코프리즈 V스라 냉각 시스템, 한국과의 공동 개발 요청이라는 파격적인 보고서를 제출했고 데이비드 톰슨 이사를 비롯한 임원진들은 결국 한국 기술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몇 주 후 노바드라이브는 그린 모션이 노텍과 정식 기술 제휴를 맺었고 최 박사님이 직접 미국으로 와 기술 이전을 도와주었습니다. 미국 차량에도 냉각수 시스템을 적용하여 연비가 평균 20% 이상 향상되고 매연도 30% 이상 감소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 최 박사님이 제안한 AI 기반 제조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자 공정 분량이 절반으로 줄고 생산성이 18% 향상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톰슨 이사는 한국 기술 덕분이네요.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 회사를 살렸어요. 라며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저는 초에 박사님과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수치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라는 한국의 기술 철학을 배웠습니다. 회사에서는 한국 기술 도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한국기술협력 전담팀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술로 인해 매출이 크게 늘고 직원들이 자신감을 되찾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배운 기술로 미국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국 기술 도입 성공 후 저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에너지를 만들지 않아요. 대신 하나도 낭비하지 않죠. 라며 한국 기술의 핵심을 효율성의 극치로 정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자원이 풍부하여 성능에 집중했지만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 차이가 기술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자동차 업계에서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들이 하찮게 여겼던 냉각수가 산업 전체를 뒤흔들 신소재가 될 줄은 몰랐다고 반응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한국식 기술 교육 시스템 도입이 논의되었고 최 박사님이 직접 미국에서 워크숍을 열어 기술은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라는 철학을 전했습니다. 최 박사님은 미국이 무엇을 더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반면 한국은 무엇을 뺄 것인가를 생각하며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은 낭비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하지만 한국은 한 방울의 연료도 아껴야 했기 때문에 냉각수 같은 비주류 영역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크숍 후 우리 엔지니어들은 효율성 철학을 적용하여 에너지 소모를 20% 더 줄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최 박사님은 기술은 혼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공유할 때 더 큰 발전이 있다고 말했고 저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기술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1년 후 저는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에너지 포럼에서 기주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설에서 저는 한국은 자원이 없다는 약점을 오히려 최대의 강점으로 바꾸어 에너지 효율성에서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냉각수 기술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 비용을 완벽하게 구현했으며 도시 유전이 폐기물에서 물리적으로 원유를 회수한다면 연비 개선은 소비 단계에서 가상으로 원유를 생산하는 것과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1,0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모두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연설 후 수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기술 도입과 최민석 박사님과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최 박사님은 사라 씨 덕분에 한국 기술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술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이 기술이 아니라 효율성, 실용성, 그리고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철학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 기술 협력 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며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싶었다 합니다. 진정한 기술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결국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한국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과 진정성의 승리 이야기, 그리고 조용한 혁신의 놀라운 파급 효과를 어떻게 보셨나요? 기술 후진국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한 이 완벽한 반전 스토리는 단순한 실력만이 아닌 성의와 신뢰, 그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진심이 세계를 감동시킨 결과입니다.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술 강국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기술이 가장 자랑스러우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댓글과 함께 영상에 대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여러분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